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8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도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뉴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남공원 어쩌나 고민 깊은 서울시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 조금 웃깁니다. 어떤 의미에서 웃기냐면 보시면 요 나인원 한남이라고 얼마 전에 임대 분양했던 단지죠. 아무튼 이 분양가를 시행사 입장에서는 높게 분양하고 싶은데 분양 보증을 안 해주는 바람에 결국 임대 분양하는 형태로 해서 분양을 마친 단지인데요. 그 밑에 보면 한남 근린공원이라고 이제 공원을 만들기로 한 땅이 있었나봐요. 이 땅을 보니까 2014년에 부영에서 샀대요. 그러고 보니까 부영에서 땅을 용산에 많이 샀네. 아세아파트 주변 지구라고 군부대도 부영에서 땅 사가지고 좀 있으면 분양할 건데 이제 용산의 핵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도 샀지. 2014년에 요 땅도 샀나봐요. 이 땅도 산 이유는 건설회사가 왜 샀겠어요. 여기에다 이제 집 비싸게 지어서 팔으려고 샀겠죠. 그래서 이제 땅을 사고 나서 이제 이 소송을 했나 봅니다. 여기 원래 이제 공원을 짓기로 한 도시공원을 짓기로 한 땅이었나 봐요. 그래서 위치는 딱 그 한남대교 넘어오면 터널 가기 전에 왼쪽 편에 굉장히 좋은 위치죠. 이제 집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결국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1심은 아마 이 부영이 이긴 것 같고요. 항소심에서 서울시가 이겼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는 아파트 지을 수 없다, 개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공원으로 그냥 만들어도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공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원을 만들려면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사야 되는데 이 땅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소송에서 이겨서 이 개발을 못하게끔 막기는 막았는데, 이 땅을 살려고 보니까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200억 원 정도 들어갈 거라 그래요. 근데 부영이 여기 땅 산 게 한 900억? 890억? 뭐 그 정도 주고 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돈을 주고 사서 공원을 짓자니 되게 또 돈이 없고, 막상 돈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개발하게끔, 두잔이 개발하게끔 만들기도 되게 지금 난처한, 소송에서 이겨버려서 난처한 그런 상황이란 거죠. 더 웃긴 거는, 여기 만약에 공원을 만들게 되면, 여기 공원 되면 누가 제일 좋겠어요? 누가 제일 좋겠어요? 이 뒤에 지금 한남더일이 아니라 여기 그 나인원 한남 사업 시행자, 그 주민들이 결국 이용하는, 말 그대로 분양가 평당 6천만 원대 분양하게 해달라고 했었던 그 고가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2,200억 들여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원이 되는 거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부영에서는 여기를 이제 도시공원 계획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뭐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가 좀 돈을 일부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용산구가 좀 내놔라 그랬는데, 절반이면 1,000억 원대잖아요. 근데 용산구 입장에서도 구청 차원에서 1,000억 원대의 재원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기도 어렵다. 근데 단순히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도시 공원 녹지들 이런 데들 마련하기 위해서 매수해야 되는 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기 때문에 실제로 참 지급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840억 원이네요. 900억이 아니라 840억 원 선에서 매입했던 거라고 합니다. 부영은 뭐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도 대박이고, 그냥 이렇게 수용 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박이고 그렇겠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결국 아마도 추가적인 규제책들도 나오고 할 것 같아요. 8월달은 항상 규제의 달이 되려나 봅니다. 2005년도에 831 부동산 대책 나올 때도 그렇고, 작년에 조금 일찍 82 부동산 대책 나올 때도 그랬는데 여지없네요. 뭔가 이번 가을 시장 부동산 어떤 뜨거운 열기를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어떤 카드가 나올지
될지 뭐 얘기는 해봤지만 대표적인 게 일단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하는 문제겠죠. 자, 기사에서 기존 8월 9일 현재 투기지역 지정된 곳,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곳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그래프로 그려놨네요.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면 투기지역은 서울 11곳, 그 다음에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까지 총 12개인데, 보면 한강변을 딱 끼고서, 북쪽하고 남쪽 끼고 있는 라인들이 대부분 이제,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동작이 빠져 있네요. 동작이 빠져 있었는데, 요번에 투기 지역, 그리고 노원이 하나 지정되어 있었고요. 네, 지금 요번에 동작구랑 종로구랑 중구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고 하고, 뭐 이 투기 지역 지정 가능한 요건들 검토해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은 지정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서울 25개 구랑 인근의 과천, 분당 이런 지역까지는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번에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 광명이랑 안양이라고 합니다. 광명하고 안양도 투기과열지구가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 뉴타운, 그리고 이제 광명의 재건축 분양 얼마 전에 있었죠.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도 재개발 사업 통해서 분양한 단지들 꽤 인기가 있었고, 투기과열지구 그래서 지정이 되게 되면 가격이 불안하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많은 규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에서 이 지역에서는 검토 지역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구성남 같은 경우도 재개발 구역들이 되게 많은데, 만약에 여기까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수도권의 주요 재개발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규제의 칼날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여기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게 되면 이제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 중에서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게끔 하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입주할 때까지 조합원지 변경 금지 규정이 생기거든요. 때문에 갑자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이제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하였음을 증빙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 잘 관련된 규정들을 숙지하셨다가 지정 이런 규제가 되면 바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기사는 제목부터 좀 충격입니다. 새 아파트 살게 됐다 좋아했는데 집 날리고 빚만 남은 재건축.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했는데 집은 날라가고 빚만 남았대요. 오늘 아주 사람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화가 난 이런 방식인데요. 2003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서울 관악구 경성연립 재건축이란 데입니다.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 방식 중에서 지금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 법에 보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세 가지 방식의 이제 정비사업 방식이 있는데요. 그 사업 방식 중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다시 말해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서 하게 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요게 원래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었던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건축이 이렇게 법으로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 방식대로 한 재건축이에요. 뭐 내용,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건데, 이 재건축 사업도 결국은 민간 시행 사업이거든요. 사업에 대한 손해 또는 이익이 조합원들한테 귀속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을 잘해야 돼요. 수익도 많이 내야 되고 지출도 줄여서 쓸데없는 돈 안 나가게끔 해서 해야지 조합원들이 낼 돈이 적게 되는 일종의 집 짓는 시행 사업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되게 잘 못했나 봐요.
기사 보면 이래요. 시공사를 선정할 때 예상했던 공사비가 75억 원 정도였는데 이 공사비도 계속 늘어났고요.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조합 내부적으로 이제 총회라든가 이런 결의를 통해서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차입해 오거나 이제 못 준 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연체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조합이 각서를 써줬는데 이게 뭐 연체율이 뭐 21%, 연체이자를 연 24%의 고리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합이 시공사에다 납부해야 될 이자 금액도 늘어서 아무튼 줄 돈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급격하게. 그러면서 소송을 건설회사가 조합 상대로 소송을 했고 공사대금 83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 중에서 67억하고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제 조합에서 이 돈을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결국 건설회사가 이제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아파트를 통째로 경매에 넘겼고 이제 경매가 넘어갔는데 이 경매를 받은 업체도 보니까 건설회사 관계인이 받았다 그래서 약간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조합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 중에서 이제 집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뭐 인도 명령 제기해가지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월세 내고 살기로 이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금전적인 손해를 되게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조합원들이 이 날벼락을 맞고 나서 좀 내용들을 봤더니 조합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비용을 지출했다. 돈을 방만하게 지출했다라고 보고서 이제 지금 뭐 업무상 배임, 사기, 그러니까 조합장과 그 다음에 아파트를 매각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 집을 지었던 건설회사 임원 등을 이제 뭐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합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들도 봤는데 자료 부실로 회계법인이 실시한 감사도 중단됐다고 하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기사를 읽은 이유는 뭐 사람들이 많이 읽은 기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남 이야기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조합이 정말 이렇게 방만하게 돈을 쓰고 이런 부분을 잘 감시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저는 사실 보통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에서 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리도 되게 많고 이제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사례를 보니까 되게 공포스럽네요. 네,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조합이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끔 정말로 이걸 잘 체크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비사업 민간이 주체가 돼서 정비사업 하는 경우라면 이걸 꼼꼼하게 따져야겠구나. 그런 교훈을 주네요. 자, 우리가 이 기사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소규모 주택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방식 자체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처럼 이런 작은 규모의 정비 사업인데 이 취약합니다. 이것처럼 보니까 이 돈을 헛돈 쓰는지 이런 걸 감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그거에 따라 사업장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분쟁이 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지 적게 나오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과거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 경색이 있을 때 그냥 이 건설회사를 통해서 자금 융통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20%대에 달하는 고금리를 고금리 그 지연 이자 뭐 지연 그 이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그 조합장이 그렇게 그걸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조합장이랑 시공사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런 과도한 비용 지출을 오케이 했다는 자체가 사실 문제죠. 배임 혐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도시정비 기금 활용해가지고 저리의 금리들 금융들 쓸 수 있게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그
금융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좀 낫기는 할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 조합의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상 눈 크게 뜨고 잘 살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런 문제를 기억하고서 조합원들 스스로가 엄격하게 조합이 딴 생각 못하게끔 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같은 단지인데 수억 원 차이가 난다. 아파텔이 역주행한다. 왜 그러냐?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이 광교의 어떤 아파트 단지를 사례를 들어서 특히 이제 주상복합 부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안에 이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들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 광교 사례도 있지만 뭐 킨텍스 같은 경우도 보면 킨텍스 원시티라든가 이런 데도 가면 이제 일부 동은 아파트로 공급이 되는데 일부 동은 오피스텔로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 변화랑 이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텔이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아마 이거 법적으로 아파트라는 말 못 쓸걸요? 이게 아마 아파트로 혼돈할 수 있어서 막았던 걸로 예전에 기억하는데 요새 다시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거용으로 사실상 쓸 수 있게끔 이게 다 짓기는 하지만 가격 상승률을 보면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아파트는 46%가 상승을 했는데 분양가보다 5억짜리가 7억 3천이 돼서 46%나 상승했는데 이번 상승장에 아파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4억 천에 분양을 했는데 한 4억 4천만 원 정도로 상승폭이 별로 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아파트가 괜히 아파트가 아니다. 투자 같은 단지 같은 이름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텔, 오피스텔 쪽보다는 아파트를 봐야 된다. 보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라든가 이런 규제들이 되게 심하게 가해지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런 데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피해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 경쟁률도 훨씬 높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분양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보통 오피스텔을 짓는 건설회사들, 그러니까 아파트랑 오피스텔 같이 지을 때요, 오피스텔 대충 짓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분양할 때 품목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신경 써서, 왜냐하면 아파트는 미분양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분양 걱정이 더 많기 때문에 상품성을 개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이 이렇게 좀 차별화되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차별화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면적 이유가 제일 큽니다. 지금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요 위 사례 같은 경우는 분양가 5억이었는데 아파텔은 전용 83제곱미터가 4.1억, 4억 1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아파트 전용 84는 실제로 전용으로 따지면 25.7평이지만 우리가 이 아파트를 보통 한 33평형, 34평형 정도 부르잖아요. 전용 면적은 25.7평이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면적은 32평 되죠. 왜?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주거 전용 면적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은 25지만 발코니도 있고 서비스 면적이 있고 보통 발코니 확장하면 거의 32평을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파텔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 면적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새는 간혹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거나 되게 적은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용 83이라고 하면 거의 25평형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아파트는 아파텔에 비해서 전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훨씬 전용 면적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면적 차이가 일단 가격을 차별화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파텔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높아요. 취득세가 어떻게 높냐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은 이 분양 가액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 전용 84 5억 분양가였으면 입주할 때 시세가 지금 7억 3천이라고 하더라도 시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분양받아 또 5억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내죠. 5억이면 취득세 1% 구간입니다. 1.1% 6억 이하기 때문에 6억 9억, 9억 초과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내죠. 1%, 2%, 3%. 근데 아파트는 취득세가 4%입니다. 그리고 교육세, 농특세 더해지면 4.6%, 거의 5% 가까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차이도 엄청나요. 이게 계속 차이가 나요. 아파트는 계속 1%, 2%, 3%에 준해서 취득세를 내지만 아파트는 내 거를 내가
분양받았을 때도 4억 천에 대해서 4.6% 취득세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내 걸 사주는 사람들 4.6% 계속 취득세가 더 나간다는 부분도 단점이에요. 예, 계속 그게 맞물리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좀 누르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 관리비가 더 비싸요. 아파트 관리비에 비해서 오피스텔이 관리비가 더 비싼 편이거든요. 이게 분양 면적, 계약 면적 기준으로 관리비 책정을 하게 되면 이제 단지별로 물론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게 분양 평수 기준으로 해서 관리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사례들도 있어요. 뭐 모든 단지를 다 동일하게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경험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일반적으로 같은 평형 기준의 아파트에 가면 시세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더라. 아파트는 더 비싸고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줄더라. 뭐 사례에서 보면 다른 지역과 여기는 지금 그래도 광교는 인기 지역이고 인기 지역에서 분양한 물량이니까 둘 다 가격이 상승했지만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가격이 올랐지만 아파텔은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항상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아파트랑 똑같이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안 되겠다. 예,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그에 몇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수 떠난 강원도 미분양 쌓이고 마이너스 P 아파트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수도권 부동산 그 중에서도 서울의 주요 지역들 부동산만 사실 투자라든가 주요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은 것을 다 이렇게 잘 알기는 어렵고요. 집을 뭐 엄청나게 많이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건데 뭐 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사실 아는 데만 잘 알자 뭐 이런 관점 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 특히 이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 그 우선순위에서도 제 기준으로는 밀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강원도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쭉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들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들이 쭉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강원도 쪽에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뭐 10년 전에도 사실 이런 것들을 봤었어요. 그 당시에도 뭐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뭐 다 좋을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이제 바다뷰, 동해안뷰 아파트들 뭐 이러면서 분양 광고들도 많이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가서 분양 받으셨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잘 된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내 옆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부동산 아니고서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기사 보니까 마치 이 무슨 테마주 이런 것처럼 강원도 관련된 부동산들 테마 부동산 이런 식으로 확 떴다가 살짝 이렇게 가라앉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상 사실 이제 강원도권역에서 제일 핫하다고 생각했던 데는 저는 속초였는데 속초 부동산은 최근에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네요. 속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로망이 연결되면서 가장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속초 시장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자, 그리고 부동산 제도 개선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온다. 이제 아마 8월 달에 이거저거 뭉쳐가지고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분양 물량들, 소위 말해서 지금, 줍줍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거의 요새는 인터넷으로 전국민 줍줍 시대, 그래서 막 경쟁률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끔 사실상 받기도 어렵게 줍줍이 몇 개 나오지도 않지만 인터넷으로 막 엄청나게 접수 받아가지고 되게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일종의 로또가 되어버렸잖아요. 프리미엄도 당장 많이 붙을 거라고 예상되는 저렴한 분양가에 나온 물건들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청약을 해대기 시작하니까 인터넷 1순위, 2순위에서 배제된 보통 이제 그 물량들을 판매하는 걸 얘기하죠. 근데 그 물량들도 무주택 세대주들 중심으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청약제도를 정부가 손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줍줍 시대도 이제 갈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들 지금 연구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올 하반기에는 아마 줍줍도 사라지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또 개정하려나 봅니다.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한 내용들. 예, 지금 일단 대략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까지 얘기 나왔던 거는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기사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에 10년 늘리겠다는 얘기가 빠졌네요. 어떻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게끔 하는 임차인의 범위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가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법의 보호를 제한적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라고 하니까 8월 중순 중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산 보증금의 범위를 넓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그 외에 내용들 나온다고 자영업자 대책 부분에 포함돼서 나올 거니까 뭐 그때 나오면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시황 얘기입니다. 강남 주변의 전세값은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강남권 송파의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지금 당장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죠. 강남 서초 쪽의 전세들은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 주된 원인이 강남 서초, 특히 이제 서초구에서 많이 시작된 이주 수요들이 전세 가격들을 긁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이주보다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조금 안정된 모양새인 것 같은데, 또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전세 가격도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경기 남부권에는 입주 물량들도 많고 이들 입주 물량들이 서울의 물량들을 소화해주면서 전세 가격은 전체적으로 서울이 빠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새를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6월달에 사실 휴가를 일주일 정도 갔다 왔는데 이번 주말에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마 짧게 어디 좀 갔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마 부동산 뉴스를 못 읽을 것 같고요. 화요일 날 부동산 다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짤막하게 앞으로는 부동산 TV 통해서 이렇게 제가 가끔 질문들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카페에 게시글로써 이렇게 답변을 주로 했었는데요. 기왕이면 좀 영상을 통해서 질문 답변해드리는 그런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들을 조금 늘려나가 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게 좀 어떤 정규 컨텐츠가 된다고 하면 좀 공간도 따로 마련해보고 질문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세요. 부동산이었습니다.